정말 마음 안 바꾸실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르게 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상속권 포기 각서라도 쓰라고 하실 건가요? 그런 건 없어.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40억을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36년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고생한 미선 씨가 로또 40억에 당첨됐습니다. 과연 이 당첨금으로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식들은 또 어떻게 어머니를 대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올해로 59살이 되었어요. 경기도의 낡은 상가 건물 1층에서 27년째 혼자 미선인의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억이라는 큰 돈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아들 지훈이는 36살로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해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35평 아파트인데 전세가 18억이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지훈이네는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민수가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두 아이의 사교육비만 월 4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코딩.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이 밤 9시라고 해요. 수진이는 전업주부인데 주변 엄마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어머님, 요즘 강남에서 애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학원비만으로도 보통 집 월세 나가는 수준이에요. 라고 자주 말하곤 하죠. 둘째 딸 하영이는 31살로 아직 미혼입니다.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밤낮 교대 근무라 몸이 정말 힘들어 보여요. 하영이는 구로구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가 55만 원인데 하영이 월급이 240만 원 정도라 생활이 빠듯해요. 그래도 매달 50만 원씩은 꼬박꼬박 저에게 용돈을 가져다 줘요. 엄마,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영아, 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왜 이래? 엄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편해요. 엄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오빠는 1억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데 하영이는 자기 월급의 5분의 1을 저에게 주고 있으니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27년 전이었어요. 지훈이가 9살, 하영이가 4살이던 해 봄이었죠. 남편 영수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4월 15일 화요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국수집에서 점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 동료분이 뛰어오더라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영수 씨가 떨어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9살, 4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국수집은 혼자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들어둔 생명보험이 3천만 원 있었는데 장례비와 빚 정리하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도와줬던 국수집을 제가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 30분에 가게에 가서 육수부터 우리기 시작해요. 멸치 3kg과 다시마, 양파, 물을 넣고 2시간 동안 끓여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5시 30분이 되면 면 삶을 준비를 해요. 김치 썰고, 파 썰고, 계란 푸는 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6시 30분에 문을 열면 새벽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오시기 시작해요. 점심시간이 가장 바빠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손님이 몰려와서 정신없이 면을 삶고 국수를 내야 해요. 하루에 보통 80그릇에서 120그릇 정도 팔아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저녁 9시까지 장사하고 나면 정리에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릇 닦고 바닥 청소하고 내일 쓸 재료 준비까지.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 30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어요. 지훈이와 하영이가 어릴 때는 이웃 할머니가 봐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 할머니 없었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출이 늘어났어요. 특히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갔어요. 그때부터 더 절약하기 시작했어요.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었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바늘로 꿰매서 신었어요. 발가락 부분이 실밥 투성이가 될 때까지 신었죠. 새 양말이 2,000원인데도 아까웠거든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기름 보일러 대신 연탄 보일러를 썼어요. 연탄 한 장이 500원이었는데 하루에 2장이면 충분했어요. 새벽마다 연탄재를 갈고 새 연탄을 넣는 게 일상이었어요. 연탄재가 손에 묻어서 맨날 손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죠.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 진학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수집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결국 제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팔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도 함께요. 당포에 가서 이거 얼마나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사장님이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7년간 끼고 있던 반지를 벗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80만 원으로 지훈의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보탰어요. 하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하영이가 간호대학에 갈 만한 성적이에요. 간호사는 취업도 잘 되고 월급도 괜찮으니까 진학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죄송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은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이 대학비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괜찮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요. 저는 빨리 취직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오빠가 잘 되면 그걸로도 저는 괜찮아요. 18살 아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수진이와 결혼도 하고 강남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괜찮아. 너 일이 중요하지? 명절에 못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27년간 뒷바라지에서 키워놓으니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제가 그동안 버텨왔던 몸이 드디어 한계에 달했나 봐요. 평소보다 더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어요. 조금만 더 참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다 지난주 화요일 국수집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점심시간에 국수를 내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단골 할아버지가 119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지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엄마야. 지금 병원에 있는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병원비는 엄마가 알아서 하시고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하영아,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엄마,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와봤는데. 엄마, 죄송해요. 지금 중환자실 환자분이 갑자기 위급해져서 교대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영이도 결국 오지 못했어요. 응급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7년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한 게 뭐였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는데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단골 할아버지가 사장님, 운수 좋은 날 같은데 로또 하나 사가세요 하며 주고 간 게 생각났어요. 별거 아닐 텐데. 하면서 무심코 확인해 봤어요. 1번, 내 번호와 같네. 9번, 이것도 같네. 16번, 25번, 31번, 44번. 하나씩 번호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는 한 명으로 당첨금은 40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로또 용지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제가 1등에 당첨된 거였어요. 40억. 27년간 새벽 3시부터 일해서 번 돈을 다 합쳐도 이 돈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혼자 병원에서 링거 맞던 제가 갑자기 40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계속 로또를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권 판매점에 가서 당첨 확인을 받았어요. 어머나, 정말 1등이시네요. 40억. 대박이세요.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현실이었어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안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40억이라는 믿을 수 없는 행운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았어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설렘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지훈이한테 떳떳해질 수 있겠네. 36년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국수 한 그릇뿐이었는데 이제는 뭐든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강남 아파트 전세 대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손자들 사교육비 걱정도 덜어줄 수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고민했어요. 당연히 첫째 아들인 지훈이에게 먼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영이한테도 알려야 하지만 지훈이가 첫째니까 순서상 먼저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화로는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소식은 얼굴을 보고 직접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가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국수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엄마 정말이에요? 라며 깜짝 놀랄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수진이도 어머님 대박이세요. 라며 기뻐할 거고요. 손자들도 할머니 부자 됐네. 라며 좋아할 거예요.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서울에 좀 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을까? 내일이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응.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좋은 소식이요. 뭔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오후에 갈게. 아, 네. 그럼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니 기뻤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설렜어요. 내일이면 지훈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36년간 고생한 엄마가 갑자기 40억을 받게 됐다니 꿈만 같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깨끗이 샤워를 하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역시 좋은 일이 생기니까 표정도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봤어요. 몇 년 전 하영이가 어버이날에 사준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어요. 제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평소에는 아껴두고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나름 단정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어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화장대에서 립스틱도 발라봤어요. 몇 년 전에 산 건데 거의 쓰지 않아서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약간의 색깔만 입혀도 얼굴이 훨씬 환해 보였어요.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또까지요. 지훈이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가는 거였어요. 직접 보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아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지하철비가 아까워서 고민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경기도의 낡은 건물들이 지나가고 점점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길인데도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지훈아,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어. 40억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어요. 일단 로또부터 보여주자. 그러면 아들이 알아서 이해할 거야.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강남역에 내리니 역시 번화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어요. 대치동의 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였어요. 건물이 정말 웅장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경비원들까지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36년간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했어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차림새가 이 고급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려고요. 1,500이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이요. 경비원이 지훈이의 집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나 봐요.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연락해 보세요.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야. 지금 아파트 앞에 와 있는데 엄마. 아, 네. 지금 올라오세요. 저는 아직 회사라서 집에 가면 수진이가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기쁜 소식을 들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나름 깔끔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급 아파트에서는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15층에서 내려서 1502호를 찾아갔어요. 복도도 정말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카페까지 깔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떨렸거든요. 좋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좋은 소식인데 뭐가 걱정이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 어머님? 잠시만요. 문이 열렸을 때 수진이의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전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제 뒤를 따라오며 시계를 자꾸 보더라고요. 뭔가 빨리 가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곧 기쁜 소식을 들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정말 멋있었어요. 넓은 공간에 고급 소파, 대형 TV,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큰 창문까지.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시골 국수집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제가 앉은 소파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혹시 제가 소파를 더럽혔나 싶어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괜찮지 않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쌍둥이 손자들인 민준이와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두 아이가 저를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나요. 민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얼굴 표정으로는 동감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도 이런 말을 듣다니. 아마 국수집에서 일하면서 밴 기름 냄새나 음식 냄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밴 냄새였던 거죠. 갑자기 제가 이 고급스러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수진이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멀찍이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는 것처럼요.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물이면 돼. 아니에요. 차 끓여드릴게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모든 게 고급스럽고 깔끔했어요. 소파도 부드럽고 TV도 엄청 크고 바닥도 반질반질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축될까요?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건데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차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무슨 좋은 소식이세요? 응. 지훈이 오면 같이 얘기할게. 지훈 씨는 7시쯤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어요.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기다릴게. 네. 그런데 정말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빨리 가면 좋겠다는 뜻이 역력했어요. 저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저희는 오늘 피자 시켜 먹는데 어머님은 면 종류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가족들은 피자를 시켜 먹는데 저만 라면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고마워. 라면이면 돼. 수진이가 라면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저 혼자 라면을 먹는 동안 수진이와 아이들은 피자를 먹었어요. 아이들이 피자 맛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라면에만 집중해야 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곧 지훈이가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40억 소식을 들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야. 드디어 7시가 넘어서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첫 마디부터 반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지훈아. 오랜만이구나. 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말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다정한 아들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좋은 소식이요? 뭔데요? 지훈이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전혀 관심 없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망설여졌어요. 이런 차가운 분위기에서 40억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혹시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그게 진짜 효도일까? 결국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방 속에는 여전히 40억 로또가 들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 돈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까? 지훈이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아들에게 40억 소식을 말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차가운 분위기에서 돈 이야기를 꺼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수집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의 차가운 태도, 수진이의 시큰둥한 표정, 손자들의 이상한 냄새 난다는 말까지. 36년간 뒷바라지에서 키운 아들인데 정작 저는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저의 고생을 다 지켜봤거든요. 오빠가 대학에 가느라 자신은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것도 원망 없이 받아들였고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가져다 주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아이예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오후 2시쯤 구로구로 향했어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서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어제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면 오늘은 따뜻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영이라면 분명 진심으로 기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구로역에서 내려 하영이가 사는 반지하 원룸까지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어요.
하영이가 이사 온 지 3년째라 여러 번 와본 곳이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문득 어제 지훈이 집과 비교가 됐어요. 35층 초고층 아파트와 반지하 원룸. 한강이 보이는 거실과 습기가 차는 지하방.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 더 환영받을지는 뻔했어요. 하영이의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문이 열렸어요. 엄마? 하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놀람은 어제 수진이의 당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수한 기쁨이 섞인 놀람이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갑자기? 그러더니 하영이가 제게 달려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지훈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진심으로 반갑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영이의 집은 정말 작았어요. 7평 남짓한 원룸이었는데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엌과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는 구조였죠. 지훈이 집의 거실만큼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하영이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저와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하영이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컵 2개를 꺼내고 티백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어요.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정성만큼은 넘쳐났어요. 하영아, 괜찮아. 물이면 돼. 아니에요. 엄마 오신 김에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제 지훈이 집에서는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도 귀찮아 했는데 하영이는 차 한 잔이라도 정성스럽게 끓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영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혹시 또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데요. 며칠 전 병원에서 전화했을 때 받지 못한 것을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중환자실 환자가 위급해서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하영이는 그걸 계속 죄송해했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요즘 밤 근무가 많아서.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하지.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항상 걱정돼요. 하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영아, 엄마한테 정말 큰 소식이 있어.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영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큰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에요? 응, 정말 좋은 소식이야. 저는 가방에서 로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영이가 그걸 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로또 당첨됐어. 로또요? 엄마가 로또를? 하영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렸어요. 40억. 4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마, 이게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진짜야. 엄마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 그 순간 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40억이에요? 하영이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정말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영이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큰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허리 아프다고 신음 안 하셔도 되고, 손가락 데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영이는 제가 평소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새벽 3시 기상, 허리 통증, 튀김기름에 대는 손가락까지 제 일상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이제 그런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하영이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36년간 제 고생을 지켜봐온 딸이 드디어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영아, 엄마가 이 돈을 너한테 다 주려고 해. 그 말을 듣고 하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이건 엄마 돈이에요. 너는 오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갔잖아. 이제라도 엄마가 뭔가 해주고 싶어. 엄마, 정말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하영이는 정말 진심으로 거절했어요. 40억이라는 큰 돈을 앞에 두고도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엄마가 편하게 쓰셔야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엄마, 저는 오빠한테 원망 없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어제 지훈이 집에서 받은 차가운 대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하영이는 정말 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오빠는 아세요? 아직 말 안 했어. 그럼 오빠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하영이는 순수하게 오빠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세상의 차가운 면을 모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하영아, 혹시 오빠가 이 소식 듣고 갑자기 달라지면 어떻게 생각해? 달라져요? 무슨 뜻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주면 말이야.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오빠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럴 거예요. 하영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하영이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는데 정성이 가득했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별거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 혼자 먹었던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돈이 많이 든 음식이 아니어도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좋은 데 이사 가세요. 아파트도 사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응, 그래야겠다.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영이는 진심으로 제 행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제가 편해지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하영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따뜻했어요.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어제 지훈이의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포근했어요. 진심 어린 사랑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밤 9시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을 때 하영이가 아쉬워했어요.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도 일찍 자야지. 내일 또 밤 근무 아니야? 네, 그렇긴 한데. 엄마 오신 김에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제 지훈이 집에서는 빨리 가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하영이는 더 오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이제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자주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다음에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영이가 현관까지 배웅해주면서 여러 번 인사했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알겠어.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같은 40억 소식이었는데 아들과 딸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지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과연 지훈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영이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좋아할까요? 하지만 하영이 같은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40억도 소중하지만 하영이 같은 딸이 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하영이에게 40억 소식을 전한 지 3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일상은 평범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국수집을 열고 손님들을 받고 저녁에 문을 닫는 똑같은 하루들이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영이는 그 뒤로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몸은 어때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영아. 엄마, 정말 신기해요. 아직도 꿈 같아요. 하영이는 40억 당첨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 기뻐했어요.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국수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순이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죠. 미선아, 오랜만이야. 순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어머, 순이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지. 미선이 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순이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국수집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동네에서 27년이나 장사했다며? 정말 대단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그런데 미선아, 요즘 사업은 어때? 잘 되나? 순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비빔국수를 주문한 순이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국수집 매출은 어떤지, 요즘 살림은 어떤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평소 같으면 안 물어볼 만한 개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미선아, 지훈이 요즘 어때?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응. 팀장 됐대. 아이고, 대단하다. 며느리는? 애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순이가 떠난 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저런 걸 물어봤을까요?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사정을 묻는 게 이상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 또 다른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의 사촌형인 철호 형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재수 씨, 잘 지내죠? 네.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국수집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그런데 지훈이 잘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됐다고? 철호 형도 순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했어요. 제 근황보다는 지훈이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요?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고. 네, 그러시죠. 그런데 철호 형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말이 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이웃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이 엄마, 요즘 어때요? 장사 잘 되나요? 그냥 그래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부럽네요. 이제 걱정 없겠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의 관심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일부러 국수집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오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국수집에 나타난 거예요. 평일 오후에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며칠 전 집에서 보았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지훈아. 어떻게 평일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회사에서 반찬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정했어요. 며칠 전 집에서 보았던 시큰둥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거 뭐야? 엄마 드시라고 좋은 것들 사왔어요. 지훈이가 쇼핑백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6년근 홍삼, 프리미엄 한우, 전복, 고급 과일까지.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싼 것들이었어요.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돈 아깝잖아. 엄마 드시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많아서요. 지훈이가 정말 다정하게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몇 년간 못 해드린 게 많다는 말을 갑자기 하다니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홍삼 타드릴게요. 지훈이가 직접 홍삼을 물에 타서 가져다 주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릴 때 이후로는 지훈이가 저에게 뭔가를 직접 해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그동안 몸은 괜찮으셨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응, 괜찮아.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요. 지훈이가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전화했을 때는 받지도 않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그냥 그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이상했어요. 평소 지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었어요.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뭔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맛있는 거 시켜서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저녁 먹고 싶어요. 지훈이가 치킨을 시켜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식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엄마, 혹시 요즘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특별한 일? 뭔가 좋은 일이나 그런 거요. 지훈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그렇구나. 뭔가 엄마가 평소보다 밝아 보이셔서요. 지훈이가 계속 제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네요. 괜찮아. 너 바쁜 걸 알아.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우선이죠. 효도를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겠어요. 효도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효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돌아간 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대할 리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이의 갑작스러운 방문, 철호 형의 전화, 이웃들의 관심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40억 소식이 어디선가 새어나간 건 아닐까요? 하영이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누가 알려준 걸까요? 다음 날 화요일, 더 확실한 신호가 왔어요.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이 줄줄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신우이였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시다면서요? 지훈이가 성공해서 든든하겠어요.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안 할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의 친형이었어요. 재수 씨 잘 지내고 있죠? 요즘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며?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지훈이가 효자라더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걱정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 형편이 나아졌다. 좋은 일이 있다. 걱정 없겠다는 식의 말들이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40억 소식을 퍼뜨린 거였어요.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수요일 오후 수진이까지 국수집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오지 않을 사람이었는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며칠 전 집에서 보았던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어머님 뵙고 싶기도 했고요. 수진이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앉은 소파를 못마땅해 했는데 오늘은 국수집 의자에도 기꺼이 앉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응, 괜찮아. 지훈 씨가 걱정 많이 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고. 수진이도 지훈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고 일이 힘들다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소홀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민준이랑 민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는 애들이랑 같이 올게요. 며칠 전에는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던 손자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모든 게 의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혹시 이 모든 변화가 40억 때문이라면? 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달라진 거라면? 그날 밤 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영아, 혹시 누구한테 엄마 로또 당첨된 얘기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하영이는 정말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알려준 걸까요? 목요일 저녁 지훈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와 아이들까지 함께였어요. 엄마, 오늘은 온 가족이 왔어요. 지훈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온 거였어요. 할머니! 민준이와 민수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며칠 전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더니 갑자기 이렇게 반가워하다니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훈이가 화를 내며 국수집을 나간 다음 날 더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새벽부터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하나같이 어제 일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신우이였어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언니,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요. 별일이 없다고요? 40억을 하영이한테만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뭐 어떤데요? 언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지훈이도 아들인데.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 사정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지훈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의 친형이었어요. 재수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전화해서 울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가족인데. 모든 친척들이 지훈이 편이었어요. 제가 40억을 하영이에게만 주겠다고 한 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지훈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면서요. 오후 2시쯤 수진이가 국수집에 나타났어요. 어제까지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며칠 전까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며 다정하게 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수진아. 앉아. 어머님, 어제 지훈 씨한테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의자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평소에 예의 바른 말투도 사라졌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40억을 아가씨한테만 주신다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슬픔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왜?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전세 대출은 어떻게 갚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지훈이 연봉도 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애들 사교육비만 월 400만 원인데.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절박함보다는 억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겠다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40억 때문에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고 하네요.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저희가 뭘... 며칠 전에 나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희도 몰랐잖아요. 뭘 몰랐는데? 어머님이 이런 큰 돈을 받게 될 줄. 결국 본심이 드러났어요. 돈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잘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 돈이 없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지훈 씨한테 상속권이 있어요. 결국 법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상속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속권은 내가 죽어야 생기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데 내 돈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지훈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고요? 27년간 새벽 3시부터 일해서 뒷바라지한 엄마가 더 상처받았는지 아니면 40억을 못 받게 된 아들이 더 상처받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수진이가 30분 넘게 울면서 설득해봤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이도 화를 내며 국수집을 나갔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날 오후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더 많이 걸려왔어요. 모두들 지훈이를 걱정하며 제가 마음을 바꾸길 바랐어요. 재수 씨, 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요. 나이 들어서 아들 없으면 외로워. 지훈이도 반성하고 있을 거야. 한 번만 봐줘. 40억이면 둘이 나눠도 충분하잖아. 왜 꼭 가영이만?
모든 사람들이 지훈이 편이었어요. 저의 27년간 고생은 아무도 몰라주고 오직 40억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 하영이가 급하게 국수집에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전화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가 정말 40억을 저한테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 안 돼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영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나 수진이의 눈물과는 달랐어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눈물이었어요. 왜 안 돼? 너는 오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갔잖아.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원망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영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4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랑 화해하세요. 가족이잖아요. 너는 그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도 오빠예요. 저 혼자 40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영이가 계속 울면서 거절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 9시쯤 지훈이가 다시 국수집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왔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며칠 전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훈아. 정말 마음 안 바꾸실 거예요? 응.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르게 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 네, 상속권 포기 각서라도 쓰라고 하실 건가요? 그런 건 없어.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야. 지훈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변호사 선임 계약서예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40억을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엄마가 강제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36년간 널 키운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도 36년간 키운 아들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지훈이가 맞받아쳤어요. 완전히 싸움 모드였어요. 좋아. 해봐. 내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받자.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너야. 그날 밤 지훈이는 정말 끝까지 갔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마음 안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지훈이가 서류를 들고 나가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그 다음 며칠간 더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훈이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 모두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가 너무 고집이 세다.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외로워봐야 정신 차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억 소식을 듣고 친근하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국수집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미선이네 국수집 사장이 40억 받고도 아들한테 안 준다더라.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같은 말들이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하영이만은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난할 때도 하영이는 제 편이었어요. 엄마, 힘드시죠? 제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영아. 엄마가 하시는 게 맞아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하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하영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영이만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가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박미선 씨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니 서러웠어요. 36년간 뒷바라지에서 키운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누가 옳은지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날 밤 하영이가 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고마워, 하영아.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하세요. 엄마가 이기실 거예요. 하영이의 격려를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등을 돌렸지만 하영이 같은 딸이 있으니 두렵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4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 주었거든요. 지훈이가 법적 대응을 선언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수집 손님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 측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수집 이웃들에게 제 평소 행동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미선 씨가 요즘 이상해졌다더라. 40억 받고 나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이런 소문들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러운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단골 손님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20년 넘게 국수를 먹으러 오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할아버지, 제 사정을 아시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고집만 세졌네. 이래서 돈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야. 27년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성심껏 국수를 끓여드린 할아버지마저 저를 비난하니 정말 서러웠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재판까지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법원에 갔어요. 40억이 있어도 변호사비가 아까웠거든요. 법원 조정실에 들어서니 지훈이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고요. 저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남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박미선 씨, 아드님이 어머니의 재산관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40억이라는 큰 돈을 한 자녀에게만 줄까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6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훈이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40억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효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 측 변호사는 다른 논리를 폈어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돈을 받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것은 명백히 비합리적입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아들이 저를 상대로 재판을 한다니 27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하영이가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법원 다녀오셨죠? 어떻게 됐어요? 재판으로 가게 됐어. 엄마, 힘드시죠? 하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괜찮아, 하영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엄마, 제가 변호사 선임해 드릴까요?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야. 돈 아껴라. 엄마, 이럴 때 돈이 아까우면 언제 써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하영이가 모은 돈까지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국수집에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하영 씨가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하영이가 몰래 변호사를 구해온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영이가 자기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변호사비를 마련한 거였어요. 하영 씨가 어머니 사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비용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영 씨가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김 변호사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어떻게 대응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7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복권 판매점 사장님이었어요. 지훈이네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요. 27년간 새벽 3시부터 고생하는 거 다 봤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저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옆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미선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갑자기 달라지는 자식이 무슨 효자야? 언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하나둘씩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훈이의 회사 동료가 국수집에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서준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박서준 씨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국수를 주문하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지훈이 때문에 힘드시죠? 아, 네. 사실 회사에서도 다들 지훈이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박서준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요.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40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27년간 혼자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들 해요. 회사 사람들도 지훈이를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였어요. 특히 팀장님이 지훈이에게 실망하셨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믿을 만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이의 평판이 회사에서도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제 어머니라면 지훈이 같은 아들 때문에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박서준 씨가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고 갔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훈이가 회사 승진에서 밀렸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승진했을 텐데 이번에는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영이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엄마, 오빠 회사에서 평판이 안 좋대요. 어머니를 고소한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대요.
아무리 그래도 36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 지훈이의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었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김태성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 증거가 훨씬 많아요. 어떤 증거요? 어머니가 36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권 판매점 사장님, 옆가게 사장님, 국수집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나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하영희 씨도 증인으로 나와서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이 맑으신지 증명해 주실 거예요. 재판 전날 밤 하영이가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증명해 드릴게요. 고마워, 하영아.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비록 지훈이는 저를 배신했지만 하영이 같은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40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부가 아니었어요.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지 알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내일이면 법정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확인했어요. 하영이의 진심, 김태성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이웃들의 마음까지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3시가 아니라 5시에 일어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오늘은 국수집 문을 열지 않기로 했거든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장사를 쉬는 날이었어요. 하영이가 7시에 찾아와서 함께 준비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주었어요. 엄마, 당당하게 하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고마워, 하영아. 법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김태성 변호사, 복권 판매점 사장님, 옆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국수집 단골 할머니까지 모두 저를 지지하러 온 분들이었어요. 미선 씨, 힘내. 우리가 다 증명해 줄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반대편에는 지훈이와 수진이, 그리고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지훈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어요. 박미선 씨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40억이라는 큰 돈을 받자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 다음 김태성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박미선 씨는 27년간 홀로 2 자녀를 키우며 훌륭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복권 판매점 사장님이었어요. 박미선 씨를 몇 년간 봐왔는데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매우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분이죠. 두 번째는 옆가게 아주머니였어요. 27년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성실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리 없어요. 세 번째로 하영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제 어머니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결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재판부가 하영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하영 씨는 어머니가 40억을 본인에게만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판단을 존중해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니까요. 하영이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부가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지훈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훈 씨,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지훈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 순간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이 법정에 앉아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36년간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돈 때문에 법정에 세웠다니 지훈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진짜 효도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봤는데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셔도 안 갔고 새벽 3시부터 일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돈이 있다는 소식 듣고 나서야 갑자기 잘해드렸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지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법정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지훈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엄마가 용서해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지훈이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돈이 있든 없든 엄마는 제가 모셔야 할 분이에요. 수진이도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모두 함께 국수집으로 갔어요. 지훈이와 수진이, 하영이, 그리고 저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엄마, 국수 끓여주세요. 오랜만에 엄마, 국수 먹고 싶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처럼 말했어요. 저는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27년간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진짜 가족을 위해 끓이는 국수였거든요. 국수를 먹으면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40억은 엄마가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하영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둘이 나눠 가져. 단, 조건이 있어.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돈이 있든 없든 진심으로 효도해라.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영이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이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수진이는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하영이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이제 국수집 그만하시고 쉬세요. 아직은 할만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칠 후 40억 당첨금을 정식으로 수령했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훈이와 하영이에게 각각 15억씩 주었어요. 나머지 10억은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국수집도 계속하기로 했어요. 27년간 해온 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벽 3시가 아니라 5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몸도 좀 챙기면서 일하기로 한 거죠. 지훈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국수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엄마, 오늘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수집 청소를 도와주고 가끔은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고마워, 수진아. 민준이와 민수도 자주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저를 할머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국수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하영이는 15억을 받고 나서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꿈을 이룬 거죠. 엄마, 제 카페에 놀러 오세요. 그래, 시간 되면 갈게. 6개월 후 저는 국수집을 새로 단장했어요. 27년 된 낡은 간판도 바꾸고 시설도 현대적으로 바꿨어요. 미선인의 국수집이라는 간판이 새하얗게 빛났어요. 재개업 첫날 온 가족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이웃들도 많이 왔어요. 그동안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와서 축하해줬어요. 미선 씨, 정말 잘 됐다. 가족이 화목해야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편해지겠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40억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어요. 누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효자인지 알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40억 소식 듣고 갑자기 달라진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하영이가 말했어요. 오빠, 이제 달라졌으니까 됐어요. 우리 모두 엄마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40억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어.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이 있든 없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4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지만 정작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들의 진심,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부자가 됐어요. 돈도 있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는 진짜 부자 말이에요. 새벽 5시 국수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40억의 진실은 이런 거였어요.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에서 온다는 거였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효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